그 남자가 왜 내 이름을 알고 있었는지 저는 그때부터 모든 게 이상했는데요. 영란은 늘 조용히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학교, 오후에는 화실, 그리고 저녁에는 재벌 2세들이 드나드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부유층 자제들이 누리는 안정된 일상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늘 고립감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화실에서 캔버스를 바라보던 순간, 혹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러닝머신 위에 올라선 채 땀을 흘릴 때조차도 영란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나 곁에 서 있는 남자, 이지환 때문이었는데요. 지역의 동생이자 보디가드 겸 운전기사로 배치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늘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따라다녔습니다. 차 문을 열어주고 계단을 먼저 올라가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심지어 피트니스 센터 라커룸 앞에서도 마치 돌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곤 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영라의 미모는 늘 시선을 모았는데요. 성희가 최고의 신부감이라는 말 아래 철저한 자기 관리를 강요해왔던 탓에 당당하고 단정한 실루엣이 자연스레 완성돼 있었죠. 그날도 트레드밀을 마치고 수분을 챙기려는 순간 최근 유학에서 돌아왔다는 JK그룹 장남이 가볍게 다가와 말을 걸었는데요. 과도하지 않게 예의를 갖춘 미소, 국내엔 드물 법한 억양, 작품하신다 들었어요. 전시 계획이 있나요? 같은 공손한 질문들 영란은 배운 대로 성희가 시킨 대로 당당하면서도 약간은 섹시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어깨선은 흐트러뜨리지 않고 대답은 또렷하게, 웃음은 짧게. 선을 넘지 않는 매혹이랄까요. 잠시 뒤 라운지 쪽으로 걸어오던 이지환이 그 장면을 스쳐보고는 물병을 건네며 낮게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좀 너 같지 않았는데 하고 살짝 놀렸습니다. 영란은 눈썹을 가볍게 들어 올렸죠. 어떤 점이요? 시선 계산하는 속도가 너무 빨랐어. 고개 각도, 발걸음 템포, 웃음 길이까지 연습한 느낌이랄까. 순간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지만 영란은 담담하게 웃어 넘겼습니다. 연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전해 보이는 법, 세련돼 보이는 법. 그게 여기선 매너일 때도 있으니까요. 이지환은 대꾸하지 않고 대신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손등으로 지그시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짧은 말이 따라붙었죠. 매너가 방패가 될 때도 있는데 가끔은 가식적으로 보이는 거 알지?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JK그룹 장남의 매끄러운 미소보다 성희가 가르친 매뉴얼보다 더 길게요. 영란은 이지환의 존재가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감시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지환이 단순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 이상으로 그녀의 안전을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툭 던지는 짧은 말투였지만 비 오는 날엔 우산을 2개 준비해 놓고 화실에서 늦게 나올 때는 미리 차 아니터를 켜놓는 세심함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란은 언제나 느꼈습니다. 자신을 노려보는 또 다른 눈빛이 있다는 것을요. 그 남자의 그림자는 학교 앞 화실 건물 맞은편 피트니스 센터 주차장 등지에서 어김없이 스쳤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번 이상 반복되자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낯선 존재의 기척은 언제나 이지환이 자리를 비운 바로 그 순간마다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작품 재료를 사러 혼자 걸어 나온 짧은 10분 사이, 혹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러닝머신을 멈추고 물을 마시러 내려간 순간, 유리병 너머로 그 남자의 시선이 포착되곤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결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위협도, 대화도, 접촉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뿐, 그녀가 안전하게 차에 오르는 것을 확인하면 그대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오히려 위험을 막아주는 듯한 묘한 거리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은 복잡하게 반응했습니다. 영란은 그 배려가 두려웠습니다. 보호인지 감시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성희는 이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오히려 영라에게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하다. 그런 환영은 누구나 본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성희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늘 엄마가 있잖아라는 말을 반복했는데 그 말은 보호의 언어처럼 포장돼 있었지만 실상은 철저한 고립의 명령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화실에서도,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영란은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이지환이 옆을 지키고 있었고
성희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사람은 혼자여야 단단해지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층 화실로 오르는 계단에 오르자 영라와 지환은 커다란 꽃다발과 선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영라는 얼굴부터 하얗게 질렸지만 지환인 침착하게 함께 화실로 그것들을 옮겨놓고 박스를 풀어헤쳤습니다. 그 안에서는 그동안 영라를 쫓아다니며 찍은 듯한 숱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지환도 놀란 광경이었지만 손까지 부들부들 떠는 영라에게 내가 있으니 괜찮다고 우선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성희는 남편 진석에게 이 사건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게 좋겠다고 넌지시 제안합니다. 여보,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경찰서장을 통해 조용히 알아봐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려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문제가 구설수에 오르면 회사나 우리 가족들에게 좋을 건 없으니 가능한 믿을 수 있는 분께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박진석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성희는 영라의 신변안전을 위해 한동안 외출을 줄이는 게 어떻겠는지 영라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영라는 생각보다 강한 어조로 스토커에게 대응할 기세를 보였습니다. 엄마, 지금 기사님이 함께 있으면 나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든든함을 느끼고 동시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재 오빠의 친구 가족이니 엄마가 걱정하시대로 외부에 소문낼 걱정도 없는 거잖아요. 성희는 그동안과 다른 영라의 태도에 다소 의아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래, 우선 내 뜻대로 해보자구나 하고 남편 박진석 앞에서 다정스러운 엄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려했던 일은 생각보다 빨리 터졌습니다. 영라가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 길, 이지환이 잠시 차를 빼러 간 사이였습니다. 영라는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던 중 낯선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스토킹처럼 가장했어요. 당신에게 다가갈 수 있게. 저는 당신을 구하려고 보낸 사람입니다. 친엄마가 부탁했습니다. 친엄마. 그 단어가 귓가를 때리자 영라는 발밑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성희가 늘 자신을 친엄마라고 주장하며 모든 걸 통제해왔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믿어온 삶의 토대가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화실에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늘 반복된 고립과 단절의 명령은 무엇을 숨기기 위한 장치였던 걸까요? 이지환조차 알지 못하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성희의 지시대로 움직였고 영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의무감으로 충실했지만 정작 영라의 내면의 도살인 혼돈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의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영라는 처음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얼굴은 정말 나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림자일까? 이 질문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영라는 학교와 화실, 피트니스 센터를 오가며 겉보기에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이 늘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선 시선은 언제나 지환이 잠시 비운 순간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라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환은 이미 스토커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시간을 체크하며 영라의 눈빛과 동선을 관찰하던 그는 말하지 않아도 진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환은 직접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확인해 볼게. 그래도 내가 임시지만 보디가드 겸 기사일을 맡고 있으니까 내 신변은 꼭 지켜줘야지.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만남은 사람들로 붐비는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남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 검은 헬멧을 벗어 올리자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영라 씨 친엄마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있습니다. 보호자 동의로 강제 입원된 상태입니다. 보호자 이름은 박성희입니다. 지환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기록, 의사 소견서, 연장 동의서까지. 모든 행간마다 석연치 않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덧붙였습니다. 저는 스토커가 아닙니다. 친엄마가 보낸 사람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영라 씨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 혼자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좀 도와주십시오. 지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망설임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어떤 순서로 영라에게 보여줄지를 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접근은 제가 설계합니다. 자료도, 면회 동선도 제가 정합니다. 당신은 그림자에 머물러야 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림자에 머물겠습니다. 그것이 원래 제 자리입니다. 그날 이후 지화는 영라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영라 씨가 준비되는 순서대로 가야 합니다. 병원에 면담 요청을 넣겠습니다. 영라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준비되는 순서 제가 정해도 되죠. 지화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샐러드 도시락 하나는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엔 점심을 같이 먹겠습니다. 그리고 면담을 준비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지화는 그 결심이 앞으로의 길을 바꿀 돌덩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으로부터 단 10분간의 면담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영라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지환이 말했습니다. 무서우면 말씀하세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워도 가겠습니다. 오늘만은요?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서워하겠습니다. 영라 씨는 보시면 됩니다. 차창 밖으로 학교 담벼락, 화실 간판, 피트니스 센터의 네온사인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그날은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고립의 설계 속에 살아왔던 삶이 서서히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영라는 깨달았습니다. 용기란 무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무서움과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그리고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불빛이 유리문에 얇게 번졌습니다. 연락이 끊긴 강우 걱정이 가시지 않았지만 은호는 오늘 묻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잦아들 때를 기다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 친엄마에 대해 혹시 넌지시라도 아는 게 있습니까? 정순이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오래 숨을 고른 뒤 첫 문장은 단호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너는 내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 마음속에 먼저 자리 잡은 걸 확인하듯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손 닦던 행주를 접어 카운터 모서리에 올리고 의자에 바르게 앉았습니다. 오래전 얘기다. 내 아버지가 나와 결혼하던 때 그 사람은 잘 나가는 사업가였고 주말이면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도왔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 저녁이었어. 그 사람이 교회에서 보자기에 쌓인 아기를 데려왔단다. 내가 그 아기였지. 은호는 숨이 얕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떨림을 눌러 담담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그 사람 말로는 교회 뒤편 문간방 근처에 보자기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다고 했어. 아기 곁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단다. 사진 뒷면에는 볼펜으로 사랑한다, 우리 아기라고 적혀 있었고 앞면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가 있었지. 순이는 잠깐 말을 멈추고 은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은호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사진 지금도 있어? 있다. 순이가 카운터 아래 서랍을 열어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시간이 누렇게 먹은 종이 냄새와 함께 사진 한 장이 손바닥에 얹었습니다. 빛바랜 프레임 안, 한 여자가 아기를 품에 안고 살짝 숙인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정면을 또렷하게 향하지 않은 시선, 입가에 매단 조심스러운 미소. 은호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첫눈에 알 수 없는 낯설미였는데 두 번째 눈길에서 어렴풋이 익숙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얼굴의 선, 웃을 때 생기는 얇은 주름, 입을 다물고도 미소가 번지지 못해 턱끝에서 한 번 걸리는 표정, 어디선가 본 듯한 결이었습니다. 분명 누군가를 닮아 있었고 그 누군가의 윤곽이 금방이라도 떠오를 것처럼 가장자리에서 번졌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이 원하던 대로 입양에 동의했어.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도 밟았고 나는 마음으로도 결심했지. 친딸처럼, 아니 그냥 내 딸로 키우겠다고. 그 뒤에 내 동생 강호를 낳았고 그래도 마음의 서열 같은 건 만들지 않으려고 정말 애썼다. 알아요. 은호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 노력, 제가 모를 리가 있겠어요. 엄마는 저를 항상 먼저 챙겨주었잖아요. 순이의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 사람 내 계부가 했던 말은 늘 같았어. 아이를 살린 거지라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나는 완벽히 알지 못한다. 다만 확실한 건 그날 가져온 아기가 내 삶이 되었고 내 삶이 되었단다. 잠시 침묵. 그리고 그 사진. 내게 남은 건 그뿐이었어. 은호는 사진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정말로 또박또박 사랑한다 우리 아기 내 글자가 흐리지 않은 획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건 잉크가 아니라 손에 쥔 자신의 맥박이었습니다. 그 문장이 무겁게 팔을 타고 심장으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은호가 낮게 불렀습니다. 솔직히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말끝이 닿는 순간 두 사람의 눈가에 동시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울음을 일부러 크게 내지 않으려 했지만 억누른 울음은 오히려 더 선명했습니다. 순이가 손을 뻗어 은호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이 겹쳐 오르다 서로의 손 사이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남은 건 하나의 확인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너는 내 딸이라는 약속. 잠시 후 은호는 사진을 천천히 봉투에 되돌려 넣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선 여자의 얼굴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 누군가를 닮았다. 그 느낌이 꼬리를 물고 더 뚜렷한 고리들을 이었습니다. 어디서 봤지? 언제였지? 표정의 습관. 고개를 아주 살짝 기울이는 버릇. 웃을 때 왼쪽 광대부터 먼저 올라가는 작은 리듬. 최근에 마주친 어떤 얼굴이 그 미세한 습관을 똑같이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떠오르지 않을 뿐 기억은 이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진은 제가 복사해서 보관해도 될까? 원본은 엄마가 갖고 계시고요. 그렇게 하자.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너무 혼자서만 짊어지지 마라. 알겠지? 알아. 짧은 은호의 대답이었지만 은호는 지금 엄마가 그리고 지금의 가족이 영원히 가족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보여주신 넘치는 사랑에 대한 기억으로 은호의 마음은 가득 차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알바를 해가며 엄마에게 가게를 차려줄 만큼 가족의 생계에 대한 책임감을 놓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불을 끄기 전 은호는 사진 속 여자의 눈동자에 한 번 더 시선을 붙였습니다. 그 눈빛은 어쩐지 지금의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넣고 문을 나설 때 마음속 메모장 위에 한 줄이 선명하게 적혔습니다. 닮았다 누구지? 밤바람이 유리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은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골목 끝을 향했습니다. 내일은 주민센터, 그 다음은 기록, 그리고 그 얼굴, 어렴풋한 익숙함을 이름으로 바꿔줄 시간.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은호는 입양 사실이 또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처럼 번져가는 동안에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우의 빈 문제와 가출 소식이 겹치면서 몸은 지쳤고 마음은 서늘해졌지만 도면 파일을 정리하고 현장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하며 다음 미팅의 핵심 문장을 미리 써두었습니다. 일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어느 밤 피로가 정점을 찍던 순간 계단참에서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고 그때 뒤에서 지혁이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야, 괜찮아? 무리하지 마. 오늘은 내가 운전해. 지혁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은호는 괜찮다고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하려는 말을 지혁이 부드럽게 잘랐습니다. 괜찮긴. 말 줄이고 내려가. 넘어지면 골치 아파. 반말이었지만 그 말은 밀어붙임이 아니라 보호처럼 들렸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혁은 핸들을 돌리며 무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너 혼자 너무 버틴다. 사람 일이라는 게 혼자서만 끌어안으면 오래 못 간다. 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카페 창고에서 책상 위에는 도면과 커피 두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혁이 은호를 불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때가 됐다. 은호가 의아한 얼굴로 묻자 지혁은 커피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동업하자. 은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혁은 이미 결심한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쉽지 않을 겁니다. 제 사정 아시잖아요. 가족 일도 빚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하자는 거다. 지혁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도면과 조율을 맡고 내가 발로 뛴다. 서로 반반 책임지고 힘 합치자. 그 말과 함께
지역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처음 은호에게 일을 맡겼을 때 코디네이터 비용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지역은 최고의 코디네이터로 2천만을 제안했지만 작업이 끝난 뒤 은호가 말했습니다. 이건 제 기준에서 과합니다. 이미 받은 계약금 200만이면 충분해요.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지역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정직함은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무게였고 그 빚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난 아직도 첫 코디네이터 비용을 다 못 준 셈이 되었잖아. 그래서 조건이 있다. 이번엔 내가 코디네이터 팀장이 되라. 난 현장을 책임지고 넌 설계와 조율을 책임져라. 함께 일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 은호, 내 생각은 어때? 은호는 손끝을 도면 위에 얹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팀장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다만 제가 못 따라가면 그만. 지역이 말을 잘랐습니다. 못 따라간다. 민폐 끼친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린 동업이고 넌 팀장이야. 끝. 은호는 짧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에 얹은 무게가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드디어 한 팀이 되었습니다. 코디네이터 팀장과 현장 책임자. 서로의 빚과 책임이 얽혀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카페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야전 침대를 접고 전기포트와 멀티탭을 박스에 넣고 오래 붙어있던 포스트잇을 떼어냈습니다. 한쪽엔 사용하던 머그컵 2개와 라면 그릇이 말라 있었고 문 옆에는 공구함이 마지막까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카페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다가 잠깐 졸아 고개를 툭 떨어뜨리던 버릇까지 이 공간에는 지역의 지난 시간이 얇게 겹쳐 있었습니다. 그걸 다 보아온 사람으로서 은호는 카페 매니저의 입장과 개인의 마음이 자주 충돌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생 체크리스트를 쓰던 펜 끝이 서늘해지던 순간들, 영업 전 스팀 소리가 라면 끓는 소리와 뒤섞일 때의 미묘한 긴장, 새벽에 물기 묻은 발자국이 라운지 바닥에 찍혀 있을 때 느끼던 부담 같은 것들. 그만하면 됐다라고 단정하기엔 서로의 일과 생활이 너무 가까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고 문을 반쯤 닫았을 때 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역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뭐, 사실이긴 하지. 카페에서 라면 끓여 드신 것도 그렇고 화장실에서 세수하시다가 잠깐 졸던 것도요. 매니저 입장에선 거슬렸습니다. 위생 점검표를 쓸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알지. 새벽에 스팀 소리랑 라면 소리 섞이면 내 눈썹 박도 올라가는 거 내가 다 봤다. 네, 제가 가끔 각도가 올라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좀 버텼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한 문장이 오가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수정이도 불평이 있었습니다. 정리해 놓은 컵에 라면 향이 배었다고요. 오픈 전 물자 체크할 때마다 라운지 구역이 자꾸 생활공간으로 보이는 게 싫었다고도 했고요. 그때마다 제가 곧 해결된다고 말했는데 사실 해결될 기미가 없어서 저도 스트레스였습니다. 지역은 멋쩍게 머리를 긁었습니다. 수정이한텐 내가 따로 사과할게. 컵은 새 걸로 한 벌 사들고 오면 되나? 그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편하게 지내실 집이 생기셨으니까요. 지역은 박스를 들어 올리다 말고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철민네 들어간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는 과한데? 과하지 않습니다. 사람답게 잔다는 건 큰일입니다. 지역이 웃음을 삼켰습니다. 지역과 은호가 동업을 시작한 뒤 현장 사무실은 늘 분주했습니다. 도면 위로 손길이 오가고 자재업체와의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생각보다 잘 맞았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빠르게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성재의 마음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예전에 은호가 지역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던 일을 알고 있었기에 안 어울린다는 지역의 말 뒤에는 자신감 없는 도망이 있었다는 것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나란히 일하는 모습은 어쩐지 단단해 보였습니다. 성재는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결국 어느 날 은호가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순간을 틈타 다가갔습니다. 은호 씨.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전에 말했던 거 기억나요? 나 은호 씨한테 부탁한 거. 은호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탁이요? 영화 보러 가자던 거. 그거 아직 유효하죠. 성재는 일부러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은호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약속했었죠. 까먹은 줄 알았네요. 오늘 퇴근하고 가요. 딱 지금이에요. 영화관 안은 어두워졌습니다. 스크린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이 객석 위를 스치고 관객들의 숨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졌습니다. 성재와 은호는 나란히 앉아 팝콘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긴장감 넘치는 액션 장면이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폭발음이 울리고 갑자기 괴한이 화면을 가득 채우자 은호는 반사적으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성재의 팔목을 꽉 잡아버렸습니다. 은호는 당황해 손을 급히 뗐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간 놀라서 성재는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 팔도 쓸모가 있네요. 둘 사이에 어색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해프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뒤 은호가 팝콘을 집으려다 손끝으로 종이통을 건드렸습니다. 통째로 기울어진 팝콘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쏴 하고 흩어진 소리에 앞줄 관객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은호는 허겁지겁 몸을 숙여 줍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떡하죠? 제가 괜히? 성재는 은호를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팝콘은 원래 절반은 바닥에 주는 겁니다. 은호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시 화면에 시선을 두려 했지만 자꾸 옆에서 속삭이는 성재의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웃음이 났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두 사람의 무릎 위에는 팝콘 몇 알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성재는 남은 알을 집어들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먹겠습니다. 추억의 증거니까요.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정말 별난 분이네요. 극장을 나서며 두 사람은 유난히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짧은 해프닝 덕분에 어색함은 사라지고 내친김에 게임도 하고 즐거운 저녁 식사까지 즐겼습니다. 오랜만에 경험하는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이 은호에게는 큰 위안과 휴식이 되었습니다. 성재 또한 은호와 함께한 데이트로 마음이 한층 들떴습니다. 그 시간 지역은 현장에서 홀로 도면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낮에 카페 앞에서 드레스를 입고 나온 은호에게 성재가 차 문을 열어주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동업자가 되기 전부터 카페 아지트에서 매일 마주한 은호가 오늘은 자리를 비웠다는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는 곧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자신이 거절했던 사람에게 이제 와서 마음을 품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미묘한 불안이 가슴 깊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차철민은 웹디자이너였습니다. 단순한 미관이 아니라 브랜드의 뼈대를 설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자료 대신 질문을 꺼냈습니다. 맘대로 집은 덜어내기입니까? 남기기입니까? 은호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둘 다 하고 싶습니다. 덜어내되 남기는 건 분명하게 남기고 싶습니다. 철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화면부터 지우는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남기고 싶은 한 문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접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곧 브랜드의 말투가 되었습니다. 지역은 결론을 묶었습니다. 오케이. 공간 공정은 내가, 동선 감각은 은호, 언어하면은 철민. 그렇게 간다. 의뢰는 느닷없이 폭주했습니다. 어느 작은 상가 점주는 가게가 작아서요. 보여줄 게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여줄 게 많습니다. 손님이 서는 자리, 물이 튀는 자리, 빛이 들어오는 자리 이 세 자리만 바꿔도 가게가 달라집니다. 그 문장이 제안서의 첫 줄이 되었고 같은 날 철민은 홈페이지에 작은 배너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공간의 세 자리를 바꿉니다. 광고비를 쓰지 않았는데도 문의 메일이 한 통, 두 통, 10통으로 늘었습니다. 어떤 메일들은 비슷한 동네에서 시간차를 두고 들어왔습니다. 동네 단톡방에 링크가 돌았다는 후기가 뒤따랐습니다. 말투가 믿음직합니다. 허세가 없습니다. 짧은 코멘트였지만 그 말이 세 사람의 심장 박동을 같은 리듬으로 묶었습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 지역은 일정을 칼처럼 쪼갰습니다. 준비 2일, 현장 3일, 보정 2일,
체크 1일 8일 한 사이클. 새 사이클 돌리고 한 사이클 비워둔 사이클의 하루는 기록에 배정되었습니다. 철민이 주도했습니다. 현장 영상, 고객 인터뷰, 전후 비교를 올립니다. 기록이 광고가 됩니다. 화면 앞에서 자신을 설명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던 은호는 몇 번이나 말의 리듬을 조정했습니다. 말은 설계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중얼거리듯 말했고,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줄입니다. 대신 보여주는 것을 늘립니다. 현장에서는 세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보완했습니다. 진입을 90도로 틀어놓고 막힌 동선을 사선으로 열며 멈춤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은호, 3번 클라이언트 동선 다시 보자. 진입 90도 깨자. 사설로 열고 멈춤 포인트 하나 만들어. 지역이 말했습니다. 사설로가 열리면 계산대 시야가 비어집니다. 은호가 응수했습니다. 그래서 멈춤 포인트. 거기서 시선 반사시켜. 숫자로 잡아줄게. 지역의 반말이 속도를 끌어올렸고 은호의 정교함이 속도를 균형에 걸었습니다. 철민은 그 장면을 미리 이미지로 그려 웹 랜딩 페이지에 멈춤이라는 키워드를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의 호흡은 소리 없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의뢰 폭주가 계속되자 밤샘이 잦아졌습니다. 작업실에서 마감에 매달린 밤. 지역은 묻습니다. 은호, 밥은 먹었냐? 아직입니다. 먹고 해. 굶으면 픽셀도 흔들려. 반말이 챙김처럼 들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셋이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는 순간에도 작업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철민이 말했습니다. 오늘 촬영분에서 고객의 첫 걸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장면을 첫 화면에 배치하면 전환이 빠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역은 단서를 더했습니다. 현장 소리 살려. 망치 소리, 문 여는 소리, 발자국, 조용한 공사라는 게 있다. 은호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간이 결국 사람의 움직임을 가리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한 박자 뒤에서 이들의 균형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장난기 있는 말투로 농담을 건넸지만 일정이 과하게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고 필요한 서류가 제때 도착하도록 뒷정리를 맡았습니다. 내가 뒤에서 바람막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성재는 집 앞에 서서 따뜻한 음료를 건넸습니다. 필요하면 부르기만 하세요. 그 말은 질문보다 가능에 가까운 말이어서 은호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모델하우스 오픈데이는 작은 축제처럼 열렸습니다. 지역은 구조와 공정의 투명성을, 은호는 사람이 실제로 사는 장면을, 철민은 화면과 언어로 멈춤 포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방문객의 입에서는 덜 비싸고 더 편하네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현수막의 문장이 사람들의 실제 체험 문장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역이 웃었습니다. 들었지? 그 말 뽑아. 후기 첫 줄로 박자. 이미 캡처했습니다. 제목으로 씁니다. 철민이 답했습니다. 은호는 내일 동선을 조금 더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수고했다. 밤이 깊을수록 세 사람의 호흡은 조용히 정교해졌습니다. 마감 후 거실 조명을 낮춰놓고 앉은 자리에서 철민이 말했습니다. 은호님은 남기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덜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남기는 것을 찾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은호가 말하자 철민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 시간을 줄여드리면 됩니다. 기록과 언어로요. 그때 부엌에서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나고 지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이 좋은 얘기하네. 근데 자자. 내일 7시에 나가. 알겠습니다. 은호가 대답하자 지역이 한 번 더 덧붙였습니다. 알겠으면 진짜 자. 밤은 사람을 속여. 그 말에 셋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웃음이 생활 리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사흘 뒤 오픈해야 하는 작은 팝업 공간이었습니다. 시간은 부족했고 예산은 빡빡했습니다. 지역은 일정을 재배치했습니다. 준비 하루 반, 현장 하루 반, 보정 반, 체크 반. 4칸으로 쪼갠다. 오늘 밤은 설계 끝낸다. 은호는 펜을 잡았습니다. 진입에서 멈춤을 만들고 동선의 끝에 빛을 둡니다. 차인물은 가볍게, 수납은 숨깁니다. 철민은 즉석에서 랜딩 페이지 와이어를 그리고 촬영 플랜을 짰습니다. 오픈 오전엔 사람들이 손대는 소리를 찍겠습니다.
그게 이 공간의 홍보 문장입니다. 팝업은 제 시간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날 방문객들은 짧게 멈추고 길게 머물렀습니다. 후기는 길지 않았습니다. 덜 비싸고 더 편하다. 익숙한 말이 그러나 다시 들을 때마다 새로웠습니다. 지친 날이면 세 사람은 말수를 줄였습니다. 지역은 그럴 때마다 단순한 질문만 던졌습니다. 은호, 오늘은 어디까지가 너였냐? 여기까지였습니다. 은호가 말하면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다. 철민은 차를 내리며 덧붙였습니다. 내일은 여기서 한 칸만 더 가겠습니다. 그 한 칸이 쌓여 길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호와 철민은 조금씩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누가 먼저였는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작업을 존중하는 태도가 마음의 속도를 맞춰 주었습니다. 철민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호님이 고르는 선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어를 덜어냅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민님이 덜어낸 단어 때문에 공간의 호흡이 살아납니다. 그 대화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가까워지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대화를 길게 이어갑니다. 긴장과 안도가 동시에 담긴 말들이었습니다. 한편 지역은 그 가까움을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기준을 더 선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일로 만나서 사람으로 남는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밤 늦게 지역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은호에게 하는 반말이 그녀를 가볍게 하지 않는가. 다음 날 그는 반말의 길이를 줄였습니다. 여전히 반말이었지만 문장 끝에 공간을 남겼습니다. 은호, 오늘은 쉬어. 내일 2배로 가자. 그 공간 안에서 은호는 스스로의 답을 꺼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쉬고 내일은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일은 번창했습니다. 매출은 그래프처럼 올라갔고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후기의 언어가 변했습니다. 예뻐요가 아니라 편해요가 늘었습니다. 덜 비싸고 더 편하다는 문장이 더 이상 문구가 아니라 체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은 그 문장을 보고도 고개를 크게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좋다. 그럼 우린 내일도 새 자리를 바꾼다. 은호는 도면을 덮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스스로의 삶에서 새 자리를 바꾸는 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멈추는 자리, 쉬는 자리, 나아가는 자리,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 함께 밥을 먹자고 먼저 말하는 자리, 그리고 내일의 문을 열기 전에 오늘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자리. 늦은 오후의 햇살은 카페 창가를 기울이며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성재는 막 미팅을 마치고 노트북을 덮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많은 견적과 계약, 도면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차지했지만 이제야 잠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컵에 남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들이키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경쾌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오빠. 밝고 힘찬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지역의 여동생 수빈이 활짝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순간 당황한 듯 자리에서 몸을 반쯤 일으켰습니다. 수빈아? 웬일이야 여기까지? 그냥요. 오빠 보러 왔죠. 수빈은 주저함 없이 성재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노트북과 서류를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손으로 치워버리듯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오빠, 바쁘죠? 근데 나 잠깐 얘기 좀 해도 돼요? 성재는 씩 웃으며 머리를 긁었습니다. 얘기는 무슨. 근데 너 이런 데서 갑자기 나타나면 내 오빠가 알면 뭐라고 하겠냐. 우리 오빠한텐 비밀로 하면 되죠. 수빈은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습니다. 성재는 피식 웃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 뭔데? 무슨 일 있어? 수빈은 심호흡을 크게 한 뒤 정색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우리 사귀자. 순간 성재는 들고 있던 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커피가 찰랑거리며 테이블에 몇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냅킨을 집어닦으며 당황스러운 얼굴을 감추려 했습니다. 야, 수빈아, 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나 진지해요. 수빈은 의자에 등을 붙이며 당당한 눈빛을 유지했습니다. 성재는 그녀의 태도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얘는 또 너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만데? 그리고 넌 나한테 그냥 여동생이지. 알지? 여동생 아니에요. 저 여자예요. 순간 성재는 머리를 싸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진짜. 수빈아, 너 어릴 때부터 내가 널 몇 번을 업어줬는지 알아? 내가 널 어떻게 보는데. 그냥 귀여운 동생이지. 그런 시선 싫어요. 나 이제 어리지 않아요. 오빠가 여동생으로만 보니까 그렇지. 수빈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재에게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데 내 오빠한테 얼굴 못 들고 살게 할 거냐? 우리 지혁이 성질 알지? 나 죽는다. 오빠. 그런 거 핑계예요. 수빈은 팔짱을 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진짜 이유 말해봐요. 나 싫어서 그래요? 성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싫고 좋고 문제가 아니야. 그냥 난 널 그렇게 안 본다니까. 그러자 수빈은 재빨리 손가락을 펴보였습니다. 그럼 딱 10번만 만나요. 10번만. 만나보고도 마음 안 생기면 제가 포기할게요. 성재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가 진짜 10번을 왜 만나? 무슨 게임하니? 네. 게임처럼 해봐요. 10번. 딱 10번이면 돼요. 성재는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빈아, 너 이렇게 철없게 굴면 나 정말 화낸다. 화내도 돼요. 근데 진짜예요. 오빠 멋있고 듬직하고 나 진심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장난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재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결국 단호하게 말했다. 수빈아, 안 된다. 절대 안 돼. 순간 수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눈을 반짝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거짓말이죠. 다른 이유 있는 거죠. 나한테 솔직히 말 못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거짓말이에요. 오빠 눈이 말하고 있어요. 수빈은 집요하게 성재를 추궁했습니다. 성재는 애써 침착하게 대꾸했지만 계속되는 질문에 결국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빈아. 네, 나 이미 사귀는 사람 있어. 순간 수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고? 거짓말 아니야. 성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빈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물었습니다. 누군데요? 누군데 나보다 먼저예요. 성재는 잠시 말없이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야. 수빈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성재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의자에 몸을 뒤로 젖히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녀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당혹감과 동시에 뭔가 알아챈 듯한 날카로움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더 이상의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하자. 너는 여동생이고 난 그 이상으로 못 본다. 이제 이 얘기 여기서 끝내자. 카페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수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성재를 노려보듯 바라보다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됐어요. 하지만 나 이거 그냥 못 넘길 거예요.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카페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남겨진 성재는 깊게 숨을 내쉬며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성재는 수빈에게 진심 아닌 진심을 털어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친 김에 은호에게 털어놓을까? 라고 중얼거렸습니다.